김이삼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하는 주제로 알려드릴 텐데요. 수요 분석, 그 다음에 공급 분석, 그 다음에 국제 정세, 금리, 국가 정책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국과 호주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인구수를 보면은 1960년도에는 2,700만 미만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5,300만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그 최근 경향은 우리 때만 해도 20대 중반에서 30대가 넘어가면 벌써 노총각 소리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30대 후반까지 그렇게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그 다음에 그나마 또 결혼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출산에 대한 의식도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육아 교육 문제도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봉착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우리 그 중후반 중년들이나 우리 노년층에 비해서 너무 가난하다 이런 지금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80년대 이 사이에 이렇게 출산율이 높았다면 그때는 뭐 출산 장려 정책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산하 제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지내오다가 요즘은 뭐 MZ 세대 뭐 이렇게 그 세대 변화가 많다 보니까 굳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추세는.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우리 그 60년대 초반에는 인구 증가율이 아주 높다가 지금 최근에 좀 2005년도 아주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20년도, 2021년도 이때는 뭐 마이너스 지금 2001년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 그 증가율로 인구 증가율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이 도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전체적인 그 인구 그 구조를 보면은 역 피라미드, 운게 노년층이 이렇게 두껍고 갈수록 밑으로는 이렇게 얇아지는 역 피라미드 식의 그 구조화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그 증가에 대해서 우리 국가 정책이 너무 그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구가 증가를 지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무조건 뭐 낳아놓으면은 다 먹고 살 어떤 그런 걸 타고 난다. 낳기만 하면은 우리 형제들만 해도 8형제인데 뭐 나 스스로 자라고 막 했고 그 시기에는 60년대 뭐 베이비 붐 시대 아닙니까? 내가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나는데 지금 현재 지금 2024년 현재에는 뭐 자녀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다음에 저 육아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제 인구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의 반면에 이제 노년 인구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호주 인구수를 보면은 호주는
60년대 초반에는 뭐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이민 정책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지금 2,500만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호주 국민들은 그 자녀 출산이 바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날수록 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 육아나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 국민들은.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그러니까 중동이나 뭐 미국 이렇게 그런 중국이나 이 환경에 그래 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처럼 한국은 주로 이렇게 계속 수출을 하고 수출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자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중동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기에 큰 무역이나 모든 걸 의존하는 어떤 그런 추세인데 호주는 뭐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에 덜 탑니다. 영향이 적고 그다음에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집합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보다는 더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돼 가지고 그래서 영향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뭐 2021년 이때만 코로나 때 이렇게 그 차단을 해가지고 이때만 좀 그 증가율이 낮았고 나머지 보면 다 뭐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래서 뭐 1.84에 이렇게 증가율이 있고 이러한 증가율의 주요한 원인은 이민 정책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냥 한 해에 30만에서 40만 사이에 계속 늘어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출생을 감안 않더라도 이민 정책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정책이 다양합니다. 그걸 일일이 그 설명하면 아주 좀 놀랄 텐데 그걸 이제 차츰 이제 이야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녀 육아 교육 문제도 국가에서 뭐 다 지원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부담이 없어요. 얘를 낳아도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거주를 해도 부담이 없고 그런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페이가 또 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인구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가되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은 역 피라미드 이렇게 구조로 돼 있지만 여기는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젊은 층이 이렇게 두텁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로 갈수록 얇아지고 그야말로 거의 피라미드식 구조로 이렇게 아주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더 국가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어떤 그 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은 미분양 주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거의 매년 뭐 6만 4천, 뭐 6만 3천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2004년 3월 달만 해도 6만 4천 정도 지금 미분양 주택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지금 골칫거리고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특히 건설사들이 지금 아주 지금 거의 뭐 생존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건설사들이 많이 줄폐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개발하는데 여기 있어서는 또 PF 자금이 전부 저 시행사들이 그 PF 자금을 빌려가서 했는데 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PF 자금에 대한 원금도 반환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자도 이렇게 그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연체율이 사상 지금 최대입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전부 보면은 사상 최대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의 그 분양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분양이 저 6만 4천 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00 지금 4년 3월 달만 해도 6만 4천 채 정도 지금 미분양이 돼 있고, 이게 지금 미분양에다가 PF 자금에 대한 어떤 이자에다가 또 건설 비용이 지금 저기 지금 유가나 이게 폭등하고 하다 보니까 각종 자재가 그냥 아주 다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자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오르다 보니까 뭐 거의 뭐 2배. 그러니까 4, 5년 전에 막 그 건설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거기 그 시점에서 지금은 거의 막 2배를 요구, 다시 뭐 재개발하는데 재건축하는 데는 막 2배로.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분담했던 금액보다 부담 금액을 다시 내라 하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우리 그 매물 이렇게 그 보면은 아주 그냥 새빨갛습니다. 이렇게 쫙 매물이 엄청나고 매물이 증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어놓은 것도 분양이 안 될 뿐더러 빈집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들이 지금 2022년도 이렇게 보면은 빈집이 뭐 지금 뭐 120만 가구가 지금 빈집이 120만 가구예요. 지금 아까는 미분양한 게 막 40만 채 막 이렇게 되는데, 또 1월 달에 뭐 건설 교통부에서 그 발표한 게 또 수치를 자기네들이 잘못 우려했다고 막 빼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이 더 늘어나고 좀 막 그러는데, 지금 빈집 수만 해도 지금 뭐 120만 이렇게 되고 넘어가고 하니까 뭐 지금 대책이 안 씁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지금 그 이후에 고금리로 지금 반전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도산하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많고, 그 다음에 개인 채무도 지금 개인 채무의 연체율이나 이거 채무 부담 비율을 보면 최고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지금 개인 채무, 뭐 회사 채무 최고예요. 최고. 지금 한국이 지금 아주 위험하다고 위험 시그널이 지금 여기저기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도 안 되고 건설 비용은 높아지고 이율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건설사 이 부도가 많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 너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최고 어떤 가격을 찍고 지금 막 떨어지고 막 빠지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그 거품이 지금 좀 꺼지고 있다.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나 분석들이나 이 보고 자료들을 보면은. 그에 반면에 이제 호주는 어떤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집값은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 벌써 2000년도에 비교해서 4.2배, 4.3배, 지금 호주 지금 4.3배로 올랐어요. 2000년. 그러니까 20년 좀 넘었잖아요. 20년 넘었는데 집값이 우상향으로 4.3배. 우리 G7 이렇게 딱 보면은, G7 국가들을 딱 보면은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일 이렇게 높아요. 지금 4.3배. 얼마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 데가 카나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민 정책으로 해서 계속 인구가 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떨어질 여력이 없어요. 여유를 부동산이 어떤 조정을 시기를 안 주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수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민자 수 늘어나지, 또 어떤 워킹 홀리데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늘어나지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20년간 꾸준하게, 예? 불패요. 그야말로 부동산 투자했던 불패.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반면에 저편을 보면은 여기 이게 저편이거든요. 2000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2022년도 보면은 76.6%예요. 지금 반대로 20년 이상 지났지만은 24%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샀다면은 지금 7,600만 원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은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우리 한국도 일본을 닮아갈 것이다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해요 한국은. 근데 호주는 지금 아주 룰루랄라 지금 여기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그냥 신났어요 신났어 지금. 예? 예. 여기 호주에 이렇게 그 렌트도 많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뭐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다 그래요. 좀 전체적으로 특히 시드니가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멜번 아주 엄청나게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아까 그 오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민자 수가 계속 매년 30만, 40만 이렇게 들어오지. 여기 자연적으로 또 출생한 인구가 있지. 또 정책이 좋지. 뭐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냐.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호주는 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민자 증가. 매물 나면 1개월 이내 다 그냥 팔려버려요. 여기다 한국하고 틀리 여기는 전세제도가 없거든요. 전세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주세로 그 렌트 비용을 내는데 이게 매주 내는 거예요. 렌트 비용을.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은 월세죠. 월세를 주마당 내는 거예요. 주마당 내는데 전세가 전혀 없어요. 전세란 그 제도 자체가 없고 집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렌트를 하든지 이게 세를 얻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렌트 이것도 뭐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금방만 그냥 나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 렌트 하는 사람들을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골라요. 그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렌트를 잘 내고 한 곳에 오래 있었나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우선적으로 권한을 줘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렌트 비용이 딱 정해지면 깎을 수도 없어요. 그런 특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매물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옥션을 하든가 아니면 딱 그 부동산 사이트에 딱 올라 있는 것을 그냥 직접 컨택해서 사거나 이런 두 가지 하는데 옥션이라는 것은 말의 경매지 그냥 경매라고 해서 한국처럼 그런 경매가 아니고 그냥 최저 금액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말이 경매지만 옥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 딱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안 팔아요. 딱 그 매도할 사람들이 딱 그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하로는 뭐 옥션해서 뭐 경매네 그러면 저 가서 보면은 이 한국처럼 뭐 그런 뭐 법원에서 하거나 또 뭐 온비디에서 공매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야말로 현장에서 직접 뭐 경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할 때 뭐 붙이잖아요. 뭐 수산시장에서나 그런 경매를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매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직접 최종 낙찰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10억이면 10억 기준선에서 상회되면은 판매되는 거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경매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어떤 제시 금액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이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호주 그 시드니가 호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그 간판을 이렇게 딱 세일해서 딱 꽂아 놓으면은 거의 뭐 금방 그렇게 매물이 다 소화됩니다. 그렇게 안 팔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의 부동산 업자들은 아주 늘루랄라 돈 잘 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민자 수가 많이 들어오고 자연 출생률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렌트 또한 여기는 이제 이민자 수를 많이 받아들이고 또 워킹 홀리데이 또 각종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동남아, 인도 여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인구들이 이 학생 수마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코비드 때만 잠시 이렇게 중단돼서 못했지. 그 다음에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부족하고 렌트도 부족하고 아주 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호주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국제 정세를 봐야 되는데, 우리 그 한국은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 위치나 이걸 따져 보면은 진짜 세계 평화가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다면은 아까 그런 조건들이 그 할 때 이제 부동산 매입하고 이렇게 고려하고 할 텐데,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은 새 주요 사건들을 보면은 1973년대 1차 5.1 쇼크 때 또 우리 큰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요동을 쳤고 한국 경제.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 또 2차 5.1 쇼크 때 이때도 또 많이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지간 중동에서 무슨 일이 나면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원유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어떤 경제적인 근간이 원유로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1990년대에 또 걸프 전쟁이 또 그때 일어나서 또 영향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97년대에 또 IMF 사태 또 겪었지. 외환위기 이때 겪었지. 그때 또 엄청 또 한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 타격이 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2001년도에 또 미국에서 또 큰일 9.11 사태 또 이렇게 테러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또 그때 주식이 우리고 뭐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1년도 아프간 전쟁, 그 다음에 또 사스, 2002년도에 사스로 해서 또 사스 또 이렇게 또 호흡기형 감염병으로 해서 또 774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이라크 전쟁이 또 그 좌우지간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낮 삐떡으면 자기네들 부족끼리도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이게 이란, 이라크, 사우디 서로 이렇게 또 뭐 이스라엘 서로로 막 민족이 틀리고 또 소수 부족끼리 싸우고 막 여러 복잡합니다. 우리 중동. 이라크 전쟁 때 또 이렇게 또 일어나서 또 영향이 컸고 2003년도에.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 또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에 있는 기업 파산 신청하면서 또 금융위기를 겪었지. 그 다음에 또 2019년도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또 코로나 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또 사망자 수가 690명 정도. 이게 지금 이거 보고된 것만 이러지 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 세계적으로 여기 경제적으로 영향을 줬지. 그 다음에 또 2022년도에는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또 한테 또 그냥 이 자식도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냥 못하게 또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또 70만이 죽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세계 경제에 또 지금 뭐 유가가 지금 유가하고 가스값 아주 지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또 2023년도에는 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에 또 삐딱하면 그냥 하마스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또 그냥 하마스가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을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보려다가 몇 사람이 가서 했는데 된통 지금 이스라엘한테 그냥 집중 공격을 받아갖고 뭐 3만 7천 명 정도 실질적으로 더 지금 많이 사망했을 걸로 봅니다. 이런 세계적인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우리 한국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향이 큽니다. 영향이 크고 그 민감하다면은 어떤 거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니 금리에 영향을 줘요. 금리. 그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주고 금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바로 한국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럼 우리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겠구나.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아주 이렇게 투자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사건들은 호주에는 좀 미미의 영향이, 왜냐하면은 호주는 한참 오세아니아는 떨어져 이렇게 있어가지고 침략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대국도 없고 하다 보니까 땅덩어리는 넓고 인구는 적고 한국보다 뭐 반절도 안 돼요. 반절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덩어리는 넓고 하다 보니까 아주 영향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미미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이제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를 한번 또 검토해 보면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 2020년에 기준금리가 0.75 해가지고 이때 완전히 영끌적이 생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율이 낮다 보니까 너도나도 대출 받아가지고 일이 낮다 보니까 막 이게 대출 받아서 전부 막 집을 산 거예요. 또 국가에서도 집 사라고 막 부추기고 하다 보니까 이때 2020년도,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지금 이런 모든 정세를 알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때 다 팔았어요. 2020년도, 2021년도에. 반대로 지금 없는 사람들은 이때에 다 샀고, 대출 받아서 이때에 다 샀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에 다 팔아치웠고, 이미.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2023년도부터는 좀 60대 이상, 통계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60대 이상들이 이제 20년 전에 주로 산 사람들이거든요.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주로 20년 전에 다 집을 이렇게 뭐 대출을 끼고 샀든 어쨌든 해가지고 집을 대부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 3배, 4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는데 15억이 됐다 이거죠. 최고치가 2021년도에 3억에 산 20년 전에 3억에 샀는데 2021년도에 15억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떨어져 봤자 15억짜리가 떨어져 봤자 지금 13억, 12억 하잖아요. 이때 팔아도 4배잖아요. 3억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60대 이상 된 사람들, 또 주택을 매입한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뭐 큰 사람, 큰 부장수가 큰 사람들은 적게 해서 앞으로 추후 어떤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추세나 분석을 이렇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대출 막 해주니까 옳았구나, 지금 아주 최고치 끊고 뭐 아주 부동산은 불패가 없다 뭐 하고 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이때 매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최고치를 끊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금리가 지금 뭐 지금 이때 대출 받은 사람들은 뭐 1%, 2%막 이렇게 해서 대출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5% 이상, 6%막 7%막 이렇게 지금 부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4%, 3%인데 1억을 잡아봐요.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근데 지금 그 금액이 뭐 우리 20년 전에 30년 전에 산 아파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가의 3억 20년 전 30년 전에 샀던 아까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던 집을 15억에 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 돈으로 샀느냐?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 통계적으로 다 나와요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해서 막 이걸 손절해야 되니 팔아야 되니 또 그 대출 그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영업자들 또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에서 잘리지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하지 그러면 대책이 안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자를 냅니까? 이 지금 2%대 이자하고 5%, 7%대 이자가 엄청 틀려요. 부담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자를 내려고 뭐 문화생활도 못하지 소비생활도 못하지 이러면 자연적으로 막 아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줄 폐업하고 막 거리가 한산하다 어쩌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렇게 연끌해가지고 모든 뭐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그냥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몰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폐가 망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텐데 이렇습니다. 자, 호주 금리를 보겠습니다. 호주 모기지 금리표를 보면은 2012년도에 이렇게 6% 가까이까지 높았어요. 모기지. 이 모기지라는 것은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한국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2021년도에 뭐 여기는 2%선 한다 해도 아까 그 뭐 연끌하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은 아까 그 처음에 그 보여드렸죠. 그 호주 부동산 가격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4배, 20년 가까이 4배 올랐지 않습니까?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모기지는 이렇게 해서 20년, 21년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팍 이렇게 그저 부동산 그 매입이 늘거나 그런 건 없어 그냥 쭉 꾸준하고 이게 변동성이 그 크지 않고 다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꾸준히 올랐다. 그것도 많이. 근데 지금 최근에는 지금 여기 2024년도 지금 모기지 이율을 보면은 6%대 6%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부동산 매물이 나온다거나 렌트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나가고 그런 어떤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주 경제는 아주 탄탄하다. 변화가 크게 없고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 이러는 상황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아주 괜찮은 시기다, 굿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주는 뭐 금리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큰 영향을 안 받고 그런 이유가 이민자 수가 계속 수요가 있다 보니까 떨어질 리가 없어요. 계속 증가하니까 인구수도 적고 나라 땅은 큰데 인구는 좋고 그다음에 적은 대신 또 이민자 수를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우상향으로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고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뭐 공급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세계 외부 환경에 큰 어떤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 정책을 또 비교해 보면, 한국하고 호주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복지 정책이 우리 G7 선진국의 뭐 OECD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복지 정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취할 수가 없고, 중국이나 미국, 일본 여기에 또 중동의 어떤 온유 거기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정책을 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보면은 출산 어떤 장려 정책이 거의 없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지역별로 보면은 뭐 이쪽으로 이사 오면은 뭐 얼마 준다,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뭐 애를 낳으면 얼마 지원한다, 뭐 이런 게 있을 뿐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장려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양육수당이나 뭐 가족수당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이런 양육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이제 좋은 회사 삼성전자나 이렇게 다닌데 회사원들 좋은 대기업체 다닌 데는 뭐 각종 수당이 많이 있겠지만 국민한테 주는,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한국은 무상교육 이제 실시했고 최근에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뭐 미미해요. 많이 지금 요즘 그 부동산 뭐 폭등해가지고 막 그 제한도 하고 뭐 DSR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규제를 하고 소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호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직하는데 실업률도 있고 구직해도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런 어떤 상황이 한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각박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이제 호주는 출생 때부터 사망 시까지 지원책이 있어요.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이 나오지. 그 다음에 0세부터 뭐 2세까지는 뭐 양육 수당이 또 나가지. 그 다음에 뭐 2세부터 또 12세까지 또 돈이 나가지. 수당이 계속 나가요. 이게 2주에 한 번씩 나가요.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또 12세부터 22세까지는 또 가족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패밀리 텍스 베니핏 해가지고 뭐 직역하면 뭐 가족 세제 혜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족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12세부터 22세까지 학교 다니면서부터 용돈을 받아요. 그 2주마다 한 번씩. 그 금액만 해도 상당히 됩니다. 그 다음에 22세부터 67세까지 직장을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또 줘요. 격주로 지금 나오는 게 700불, 800불 나와요. 그럼 70만 원, 80만 원이 2주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나와요. 그냥 67세까지 직업을 못 갖고 있다면은. 그게 이제 가족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좀 좋은 어떤 됩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한 명당 지원을 계속 하지. 애를 낳을수록 돈이 더 나오니까 자녀가 최소한 한 3명씩은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다 여기 뭐 호주 사람들 보면은 다 최소 3명씩은 이렇게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정책 때문에.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 그냥 학교만 가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다 해주니까.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막
그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고 그걸 뭐 받아서 또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입학딱 했다 그러면 학교하고 은행하고 연계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다 대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졸업 후에 자기가 돈 벌면은 돈 벌면 갚으면 되고, 그것도 어느 소득 일정 수준 이상 그 세금에서 떼는 것을 떼는 거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많이 직장을 못 갖고 그걸 못 번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네를 나오면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낫죠. 한국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낳자마자 육아 하려면 분유값 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유치원 보내야지. 또 유치원 보낼 때부터 막 각종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그 사교육이 얼마나 또 합니까? 이게 머리 뽀개집니다. 돈 많이 들고. 그 한 사람당 한국은 기르려면은 수억 들어요. 수억이 뭡니까? 뼈 빠집니다. 근데 이 호주는 그런 걱정을 안 하니까 낫죠. 또 부동산 구입하려면은 뭐 95%까지 융자를 해줘요. 그냥 물론 심사는 하지만은 그냥 5% 어떤 그것만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선부장인데 여기는 후부장이에요. 그냥 계약금만 내고 들어갈 때 내는 거예요. 오프터 프레인이라 해가지고 어떤 집을 산다 그러면 짓는다 그러면은 먼저 계약금 안 내고 들어갈 때 잔금 치르고, 그러니까 사기고 분양부 사고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또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이 호주의 어떤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룰루랄라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서로 한국하고 호주가 서로 어떤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혹시 이렇게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은 내 말을 참조하시고, 또 계속 호주는 호주대로, 또 한국은 한국대로 이렇게 정보를 계속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이렇게 딱 해보면은, 이거는 뭐 각종 데이터, 자료, 경험, 모든 걸 분석해서 지금 결론을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은 2024년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매입하는 것을 보류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은 또 나중에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경매 공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대한 경매 공매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방법, 이것도 이제 차례대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반기 때 경매 공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이렇게 차례대로 경매 공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면은 하반기 때부터 한번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시고, 내년 5월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경매 공매를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의 매매에 관심이 있다. 우리 경매 공매는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좀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부동산을 그냥 매매하라,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은 좀 지금까지 참으시고, 올해는 참으시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든 사이클이나 뭐 10년 주기설 뭐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해외 여건 모든 걸 감안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판단이.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202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그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부동산을 지금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20년 전에 사거나 그 30년 전에 산 사람들은 뭐 지금 가격에 뭐 팔아도 아무 그래도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니까 지금 뭐 만약에 매매 가격이 잠시 반등한다 하면은 바로바로 매도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은 오히려 팔고 반등 안 한다면은 뭐 이거야 뭐 어차피 많이 수익을 남겼으니까 하는데 나는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그 산 사람들이 아니고 영끌로에서 2021년도에 최고치 2020년, 21년도에 산 분들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때는 본인 돈으로 100%에서 샀다가 면 괜찮은데 그거를 거의 뭐 영끌에서 대출 받아서 샀다 하면은 지금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기로는 2021년도에 지금 부동산의 최고치를 이렇게 데이터나 모든 걸 보면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가격에서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40%까지 하락했다. 그러면은 매수해도 되고 경매로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도 좀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를 또 주셔야 되는데 한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해야 영향이 크고 또 바로바로 금리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금리 당분간은 뭐 금리 인하가 미국도 없다 하니까 하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인하하면은 더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고 지금 금리는 지금 인하를 못 하고 지금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한국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 반면에 이제 호주는 본인이 여건이 된다면은 즉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그동안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여건이 되면은 나 같으면 무조건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보다 하우스를 이렇게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부동산을 사가지고 렌트 주고 이렇게 투자하겠다. 투자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주로 이제 호주 여기는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전철 주변에만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한국은 전철 주변뿐이 아니고 전국 서울시 전역이 다 아파트지 않습니까? 거의 그 주택도 물론 있지만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호주는 역 주변 반경 1km 반경 내에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다 역 주변에 그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만 떨렁 올라가가지고 그런 상황이지 이 공간이 없어요. 뭐 조경이나 뭐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아주 땅덩어리 넓은데 이상하게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대신 또 렌트도 잘 나가요. 역 주변 아까 그 워킹 홀리데이나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오는 사람들,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수익도 좋고 수익률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아파트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면서 좀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은 아파트보다 하우스 사는 게 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상승률 보니까 시드니가 최고고, 그 다음에 멜번, 뭐 저기 퍼스, 브리즈번 막 이런 식인데, 시드니하고 멜번은 그래도 시드니보다 부동산 가격이 한 반절 수준입니다. 지금도 좀 저렴하고, 시드니가 아주 부동산 가격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드니도 우리 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구입 시에는 무조건 뭐 회계사나 뭐 이런 사람들 끼지 말고 변호사하고 반드시 이렇게 그 함께 진행하고, 뭐 인스펙션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또 닥칠 수 있으니까 항상 반드시 우리 그 변호사들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 여기도 법무사는 물론 있지만 무조건 변호사더라고요. 여기는 그 법무사처럼 이용해요, 변호사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뭐 약간 힘에 부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여기는 또 취직이 너무 잘 됩니다. 약간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낮추거나 해도 페이가 세고 하다 보니까 운전만 해도 큰 트럭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0만 불 이상이에요. 막 그 연봉이 2억 이상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부동산 가격도 다 부담할 여력이 된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알바해도 최저시급이 한국보다 2배예요, 2배. 예? 알바해도 셉니다. 토요일 뭐 1.5배, 일요일 2배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잡을 갖고 있다면은 아까 그런 어떤 혜택이 많고, 그 다음에 잡을 안 가지고 있어도 아까 국가에서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주다 보니까 아주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료 체계도 여기는 의료보험료가 없습니다. 의료보험료가 아프면 무조건 가면 그냥 다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호주의 어떤 그 혜택들은 또 별도로 잡지식에서 또 다루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그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할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뭐 여건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적극 매수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한국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국하고 호주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매 가격, 또 공매 경매할 때는 입찰 가격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김이삼 TV를 이렇게 보시면은 호주나 한국의 그 부동산 투자할 때, 또 매매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뭐 사기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부자 되도록 김이삼 TV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계속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어떤 상황만 계속 이렇게 챙겨 보신다면은 부동산 투자나 자산 관리하는 데 대해서 좀 그래도 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